안녕하세요. 여신 꼬꼬리의 책 읽는 밤, 책 읽는 꼬꼬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퇴근하고 나면 초저녁부터 골아떨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게 되는 날이 있거든요. 다음날 출근해야 되면 다시 잠을 청하지만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과자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늘다가 그래도 너무 잠이 안 와서 책을 읽으면 잠이 좀 오지 않을까 해서 책을 펼쳐보게 되었어요. 오늘 읽을 책은 그 땀 출판사, 삶에 대한 사색이 필요한 시간, 마흔, 고전에게 인생을 묻다. 이경주, 우경임, 지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이에 맞게 산다는 건 뭘까? 삶의 가을 마흔, 그 문턱에서 필요한 건 마음의 중심 찾기다. 오늘도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마흔, 고독이 필요한 시간.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월든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콘코드에 위치한 호수 이름이다. 소로는 그곳에서 순수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간 혼자서 지냈고 그 기록을 월든으로 남겼다. 내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건 1990년대 중반 영문학을 전공하던 학부 시절이었다. 나에게 소로라는 인물은 연구 대상이었다. 당시 나와 내 주변의 친구들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서른도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가 고향 숲속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농사를 지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꽤나 놀랍고 신선했다. 독특한 생각을 가진 인물? 아니 어쩌면 요즘 말로 까칠한 인물일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월드는 이야기 자체만으로는 꽤 감동적이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월드는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나는 그것을 내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어느 용감한 젊은이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렸다. 이 책을 다시 읽은 것은 1년간 회사를 떠나 미국에 머물면서이다. 다시 읽은 월드는 정말 다른 책이었다. 20대 월든이 특별한 한 인물의 회고록이었다면 마흔을 앞두고 읽는 월드는 내 삶의 이야기였다. 미국에 와서 삶을 돌아보니 나는 너무 바쁜 일상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쁜 일상의 원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일,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였다. 우리가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일이기에 일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확신에서 성공을 향해 묘한 질주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목표에 의구심이 들면 질주 본능에 비상등이 켜진다. 이와 같은 고민을 소로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왜 우리는 그처럼 성공하려고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그토록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일까?
20대의 이 문장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았다. 그만큼 나의 목표는 확고했다. 성공을 향한 도전은 그야말로 젊은이가 꿈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도전이었고, 그에 따라 향후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확신에 차있었다. 하지만 20년을 살다 보니 그러한 확신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성공의 이면도 보았고 실패의 이면도 보았다. 한마디로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칭찬하는 삶은 그저 삶을 살아가는 한 방법에 불과하다. 그런데 다른 모든 방식의 삶을 짓밟아가며 하나의 삶만을 과대평가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정말이지 서로의 생각과 고민은 마치 그가 1800년대에 2000년대의 미래를 산 것처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 단절의 기쁨과 두려움. 소로가 월든 호숫가를 찾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인 1845년이다. 소로는 내 인생을 오직 내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갔다. 소로의 월든 생활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종의 실험이자 저항이었다. 물론 나는 소로처럼 삶의 본질과 직면하기 위해서라는 거창한 목표를 갖고 회사를 쉬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휴식이 간절했고 쉬지 않으면 멈출 것 같은 위기감 때문이었다. 회사를 당분간 떠나기로 결심하기 전 나는 많이 지친 상태였다. 시시때때로 사랑과 세상과 단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각성이 찾아왔다. 그저 달리는 속도가 느려질까봐 뒤로 미뤄두었을 뿐이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세상과 단절이 필요하다고 절감한 날은 한강에서 우스꽝스러운 오리보트를 탔던 날이었다. 나는 공짜라는 말의 솔깃해 오리보트에 올라타서 짧은 시간에 최장거리를 다녀오겠다며 전속력으로 페달을 밟았다. 금세 체력이 떨어졌고 배는 강의 한가운데서 멈췄다. 헐떡거리던 숨소리가 잦아들 무렵 갑자기 주위에 정적이 흘렀다. 차량의 경적도 길거리의 주정꾼도 지하철의 안내방송도 없었다. 멈춰선 오리보트는 참으로 평안했다. 마치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 것 같은 평안이 찾아오자 저 멀리로 아둥바둥 아우성치는 내가 보였다. 그 후로 일에 치여 잊고 지내던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이 시작되었고 결국 나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오리보트는 아주 작은 계기였을 뿐인데 그 작은 계기에도 흔들릴 정도로 내 삶은 위태로웠던 것이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단절의 기쁨과 두려움을 원없이 누렸다. 단절의 기쁨은 일보다 관계적인 측면이 컸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에 큰 의미를 두고 살아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라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 그가 가진 직업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되돌아서면 그 사람을 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았을 뿐이다. 우리는 너무 빈번하게 만나서 상대에게 새로운 가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빈번한 만남을 견디기 위해서 또 터놓고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예의와 범절로 불리는 일정한 규칙들을 따라야만 한다. 월든에는 나의 일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규칙들에서 벗어나 미국에서 머무는 동안 늘 단절의 기쁨을 맛본 것은 아니었다. 옛 것과의 단절은 새 것과의 만남을 재촉하듯 또 다른 일상이 만들어졌다. 또 다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살던 곳과 다를 바 없는 피곤한 삶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를 통해 물리적 단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오히려 어느 가을날 나무 아래 앉아서 읽은 고전 한 권이 더 큰 단절의 기쁨을 줄 수도 있고, 혼자 훌쩍 떠난 짧은 여행에서 얻은 여운이 긴 마음의 안식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을 통해 잠시만이라도 나를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흐르는 대로가 아니라 의도한 대로 살아야 할 순간, 잠시나마 일상과 단절하며 느낀 교훈은 이제까지의 삶이 흐르는 대로였다면 지금부터는 의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비교적 심플하다. 안정된 직장, 화목한 가족, 그들과 함께할 집.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안정, 직장, 집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성공은 우리가 기준으로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면 부질없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시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대략 40 전후인 것 같다. 40 이후에도 성공을 향해 몸부림칠 수만은 없다. 그렇게 살기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았다. 새로운 삶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적어도 지금부터는 사회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마도 서로가 말한 다른 북소리가 아닐까 싶다. 누군가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북소리가 박자에 맞든 종잡을 수 없든 간에 자신의 귀에 들리는 북소리에 맞춰 걷도록 하라.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처럼 빨리 성숙해야 할 이유는 없다. 남들과 보조를 맞추려고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꿔야 하는가? 1년간의 휴식을 계기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고독한 휴식을 통한 삶의 본질과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지금부터라도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싶다. 흐르는 대도가 아니라 의도한 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숲에서 경험한 삶을 통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다. 우리가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며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평범한 삶을 살 때는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잊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다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나에게 서로가 주는 나지막한 위로이다. 어제 밤에 잠들 때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그리고 천둥 번개도 중간중간 치고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포근하게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새벽에 이렇게 매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책 읽는 시간이 갑자기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는데 의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고 흐르는 대로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요새 거꾸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20대 30대 나는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배워야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기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요새는 정말 그냥 흐르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뭐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아니면 잘하고 있는 거에 부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하지만 예전의 것에서 많이 이렇게 놓다 보니까 어쩌면 저는 또 다른 의미로 여기서 서로가 말해주는 여기서 서로가 말하는 다른 의미의 북소리가 저에게는 또 전혀 다른 방향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제 방에서 들리는 매미소리를 새벽에 맴맴 하는 소리를 정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 매미소리가 너무 좋고 이렇게 스탠드 켜고 그리고 책 읽는 시간도 저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어서 2장 젊은 날의 화두에게 말 걸기. 10대나 30대 때는 40대가 되면 재미없고 뻔하고 세상에 궁금한 게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몇 년 전 40살을 지나며 여전히 세상이 궁금하고 내 인생이 불안해서 즐거웠다. 영화감독 변영주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싱클레어가 다시 찾아왔다. 데미안 헤르만 헤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길을 추구 오솔길의 암시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보다 투명하게, 누구나 그 나름대로 힘껏 노력한다. 누구든 출생의 잔재, 시원의 점액과 알껍질을 임종까지 지니고 간다. 강한 울림을 주는 서문에 이어 싱클레어가 동네 소년 크란츠 크로머에게 사과를 도둑질했다는 허풍을 떨면서 시작되는 데미안을 처음 읽던 날, 나는 늘 공정하고 따스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 싱클레어와 그 타락하고 비열한 세상을 함께 엿보았고 동화 속 선악의 이분법과 권성징악의 법칙은 어린이의 세계에서만 통용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싱클레어가 그랬듯이 내면으로부터 알을 깨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 나이 또래가 몸이 성장하고 정신이 성숙하는 시기라면 분명 내 몸은 성장하고 있었지만 정신은 성숙하는 걸 두려워했다. 누구도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성장하는 내 몸은 알을 깨고 성숙하라고 소리쳤지만 도무지 그 방법을 알 수 없었다. 몸이 커지면 맞는 옷을 새로 사면 그만이지만 정신이 성숙해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도 몰랐다. 아니, 무엇을 위해 성숙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싱클레어가 말하듯 너무 낯익었던 어머니라고 하는 세계이자 아버지라고 하는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밝은 세계와 어둠의 세계, 금욕의 세계와 탐욕의 세계를 오가며 방황하던 싱클레어가 그랬듯이 나도 착한 아이인 척 하면 얻을 수 있는 많은 보상을 포기했다. 옳은 일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던 단순한 세상에서 모두의 이익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곳으로 걸어갔다. 결국
그 나이 때 많은 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나 역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스스로 세상 밖으로 힘껏 발을 내디뎠다 하기보다는 시간에 떠밀려 세상 밖으로 밀려나왔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솔직한 표현이다. 마음속 혼란을 해결하지 않은 채 너무나도 빨리 성장한 몸이 서둘러 뛰어가는 바람에 성년의 문을 지나치고 말았다. 몸이 불어났기 때문에 알은 깨졌을지 모르지만 불행히도 40이 된 지금도 나는 스스로 알을 깨는 방법을 모른다. 이제야 스스로 알을 깨는 새가 되려 하니 나에게 40은 제2의 사춘기나 마찬가지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한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을 아브락사스라고 한다. 청춘의 한때 누구나 한 번쯤은 변주했을 법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다. 데미안이 싱클레어가 그린 그림을 보고 보낸 답장 서문이다. 헤르만 헤세는 싱클레어의 방황을 길게 묘사한다. 성과 악 사이에서, 쾌락과 금욕 사이에서 고뇌하던 싱클레어는 마침내 방황을 끝낸 뒤 한 마리 새를 그렸다. 어마어마하게 큰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는 매였다. 나는 싱클레어의 붓이 가는 대로 함께 따라 그리며 내 옆구리에서도 날개가 돋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헤르만 헤세가 말했듯이 새로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지금 안주하고 있는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그 정도의 간절한 마음과 노력 없이 변화되기란 어렵다. 새가 알을 깨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듯 사람 역시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그만큼의 고통을 느끼고 인내해야 한다. 새는 아브라삭스라는 신을 향해 날아가듯 사람 역시 저마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비상하고 있다. 그런데 싱클레어처럼 옆구리에 돋는 날개를 느끼면서도 내가 혹은 우리가 비상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안락함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것들을 얻기 위해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버리는 데 서툴렀다. 파괴보다 타협이 현명하다고 배웠고 그저 남들이 내준 숙제를 최선을 다해 풀었다. 그래서 매 순간 허들을 넘는 기분이었다. 성공하기 위한 삶의 통과 의례를 지나기 위해 나는 고군분투했다. 나의 기준이 아닌 주변의 기준에 맞춰 살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그날부터였을 것이다. 누구도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성장하는 내 몸은 알을 깨고 성숙하라고 소리쳤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젊은 날의 화두가 다시 마을을 걸어오는 마을은 그래서 제2의 사춘기다. 우리 곁에 데미안이 있어 다행이다. 알을 깨는 것은 내면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나를 가두던 세상의 논리나 법칙에서 나를 풀어주는 행위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로 다가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하는 데미안의 말처럼 나는 어쩌면 평생 알을 깨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찰할 기회조차 갖지 않는다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 반드시 후회할 것 같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놓고 고민하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왜 나를 놓고 고민하는 데는 인색한 것일까? 헤세가 데미안을 발표할 때는
1919년 40을 갓 넘은 나이였다. 그는 데미안 서원에서 절로 우러나는 것 외에는 그토록 삶을 원하지 않았다. 어째서 그것이 그다지도 어려웠을까? 라고 고민했다. 40을 앞둔 나는 절로 우러나오는 삶을 절실히 원한다. 싱클레어, 잘 들어. 나는 떠나게 될 거야. 너는 나를 어쩌면 다시 한번 필요로 할 거야. 크로모에 맞서든 혹은 그 밖의 다른 일이든 뭐든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이제는 나는 그렇게 거칠게 말을 타고 혹은 기차를 타고 달려오지 못해. 대신 자신 안으로 귀 기울여야 해. 그러면 알아차릴 거야.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의 마지막 구절에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지금 간절하게 데미안이 그립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성장은 사춘기 시절의 고민만이 아니라 평생의 화두가 되었다. 이처럼 두 번째 사춘기 역시 데미안과 함께 시작되었다. 우리 곁에 데미안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 이른 새벽에 책 읽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이 주말이라 너무 좋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이제 책을 조금 읽다 보니까 다시 나른하고 잠이 올 것 같아요. 저도 내일 아침까지 늦잠 푹 잘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잠을 청해 볼게요. 아마 지금쯤 다들 잠을 주무시고 계시겠죠? 계속해서 예쁘고 행복한 꿈 꾸세요.